눈보라 속 죽음의 강을 건너려던 한 노인과 손자. 굶주림을 견디며 버텨온 세월 끝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강철호는 새벽마다 여전히 몸을 일으킨다. 몸은 굽었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지만 손자 용철이에게 줄 아침 한 끼라도 챙기려면 더 늦잠 잘 수가 없다. 북한 북부의 작은 광산촌. 겨울이면 바람이 장작을 쪼개듯 몸을 때리는 이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살아간다. 방 안을 채운 냉기 속에서 철호는 무릎을 주물러 간신히 부엌으로 향한다. 낡은 양은 솥을 만지며 그는 늘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 이 손자 하나 때문에 내가 아직 숨을 쉬는구나. 용철이는 이제 15살. 키는 또래보다 작고 얼굴은 잔뜩 말라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살아있다. 그 눈빛이 할아버지를 버티게 했다. 일찍 부모를 잃고 나라에서 주는 배급도 끊긴 지 오래라 강냉이죽을 끓여 먹는 날이 절반, 아무것도 없는 날이 절반이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손자가 이렇게라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요즘 들어 철호는 마음이 더 무겁다. 얼마 전 탄광에서 배급이 몇 달째 밀린다더니 이제는 아예 배급은 앞으로 장담 못한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한숨이 먼저 나온다. 어떤 집은 이미 어린 자식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중국으로 넘어갈 궁리를 한다고 했다. 철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기도 젊었을 적엔 탈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들 내외가 생기고 손자가 태어난 뒤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족을 데리고 이동할 힘도 없었고 실패했다간 모두에게 화가 미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아들 내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 손자 딱 한 명뿐이다. 내가 이 아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 일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용철이가 갑자기 문턱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애라 철호는 깜짝 놀라 다가갔다. 왜 이래? 어디 다쳤냐? 하지만 아이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말은 이랬다. 할아버지 친구 희성인 애가 오늘 중국으로 넘었다 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어지는 말은 흐느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철호는 그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다. 말로 위로할 길이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집을 흔든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으려고 낡은 이불을 덧댄 지 오래지만 소용없다. 손자는 할아버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잠이 들곤 한다. 어린 나이에 벌써 가족 중 가장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은 듯 잠결에서도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잔다. 손자가 잠든 뒤 철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숨만 쉬곤 한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하루를 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원망스럽고 가진 돈 한 푼 없는 노인이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수십 번도 넘게 자책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국경 가까운 곳에서 최근 대규모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철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 아이를 데리고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소문도 들렸다. 몇몇 사람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가족 전부가 사라졌다는 것. 중국이 잡히면 끝장인데도 다들 저렇게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호의 가슴은 또다시 미어졌다. 저렇게라도 살아보려는 마음은 자신에게도 낯선 감정이 아니었다. 철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배고픔이었다. 이미 몇 번이나 그 절망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탄광 안전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며칠 동안 장례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의식을 치른 뒤 남아있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이가 울지 않도록, 너무 배고파 쓰러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숨만 이어주는 게 전부였다. 그날 이후로 철호는 늘 같은 다짐을 한다. 이 손자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말자.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굶주림은 다시 문 밖에 와 있고 국경의 단속은 더 거세졌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간다. 손자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까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철호는 어느새 흐려진 눈을 비비며 거친 숨을 몰아쉰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오늘도 똑같이 강냉이죽 한 숟가락을 떠 손자 앞에 놓는다. 죽이 너무 묽어 바람만 스쳐도 흘러내리지만 손자는 늘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먹는다. 그 모습이 철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희망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만 해도 사반 평생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 그 안에서 철호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결심을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한다. 그것은 아직 손자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하고 용기 필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버티기만 해서는 둘 다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마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장마당에 나가봐도 예전처럼 북적이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굶주림이 동시에 내려앉아 있었다. 강철호가 아침마다 장마당 주변을 돌며 손자에게 먹일 만한 작은 먹거리라도 찾으려 할 때면 상인들은 죄다 고개만 젓기 일쑤였다. 요즘엔 우리도 먹을 게 없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철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자 용철이는 매일 점점 더 말라갔고 얼굴빛도 누렇게 변해갔다. 아무리 애써 밝게 행동해도 손자의 눈동자에는 지칠 대로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용철은 조용히 앉아 어른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도 요즘 점심을 못 준대요. 선생님이 배급이 더 내려올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철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학교 급식이 끊긴다는 건 단순한 공지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식량난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간다는 신호였다. 철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자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용철은 이미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레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너무도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다. 할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죠?
그 말은 철호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죽어?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갑게 얼어붙는 현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배급이 끊긴 마을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언젠가는 깡마른 사람들이 하나둘 숨을 거둘 것이다. 자신 같은 노인부터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손자는? 그 생각이 두려워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 후 이웃집 희성이네 집 문이 굳게 닫힌 채 며칠째 열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집의 어머니가 남쪽으로 도망치다 붙잡혔다는 말도 들렸다. 희성이는 친척 집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용철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이는 한참을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도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철호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절대 해선 안 될 말이었고 어린 손자가 입에 올려서는도 안 되는 말이었다. 그는 즉시 아이의 손을 잡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듣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말끝이 흔들렸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오래된 갈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정말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철호는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 몸인데도 그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혼자 남는다. 그 두려움은 너무 컸다.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은 철호가 평생 버티며 눌러온 믿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를 흔들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장마당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국경 근처에서 며칠 전 탈북을 시도한 세 가족이 사라졌다는 얘기였다. 잡혔다는 말도 아니고 성공했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총을 맞고 강가에 버려졌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철호는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흔들림 없는 강물. 강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오래된 기억 속으로 떨어졌다. 아들 내외가 탄광사고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손자 하나만 남았던 그날, 어린 용철이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던 날, 그때처럼 지금도 손자의 작은 손은 그의 삶의 이유이자 무게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가 더해졌다. 혹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불길하고도 이상한 예감이 그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조용하던 장마당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보위부와 군부의 단속이 동시에 시작되자 상인들은 허둥지둥 물건을 숨기며 주위를 살폈다. 단속 이유는 명확했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 집단 탈출 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흔적이 이 마을에서도 발견됐다는 소문이었다. 군인들은 사람들의 가방을 뒤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쌀이나 달러를 숨겼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마을 전체가 갑작스러운 공포에 잠겨들었다. 손자 용철이의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앞에는 군인들이 서성였고 학생들은 줄을 서서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 작은 노트 하나만 잘못 발견돼도 남조 선책자나 불순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은 무서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철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의 떨림을 숨기지 못하는 손을 보자 목이 죄어드는 듯했다. 그는 아이가 겪는 공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이의 물음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라도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를 더 악화시키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탄광 일터에서 철호에게 주어지던 미미한 일거리마저 갑자기 끊긴 것이다. 더 이상 노인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탄광관리원은 나름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철호 동무, 요즘 나라 형편 알잖소? 젊은 사람도 없어서 죽겠는데 노인은 어쩔 수 없소. 그 말은 앞으로 벌이가 없다는 말과 같았다. 그동안 겨우 가져오던 배급조차 사라지면 살아갈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는 관리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철호는 아이 몰래 벽 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허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절망은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다면 차라리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15. 고아나 다름없고 의지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은 하루 수십 번도 넘게 떠올랐다. 노쇠한 몸 하나 부서져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손자만큼은 살리고 싶었다. 이 마음이 그에게 다시금 위험한 선택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동네에서 얼굴은 아는 지인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살그머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호 동무 혹시 중국으로 넘고 싶은 마음 있소? 그 말에 철호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무슨 소리요? 농담도 그런 농담은. 그러나 지인은 손을 내저으며 속삭였다. 요즘 장마당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끼리 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더군. 나도 애 때문에 고민 중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철호의 머릿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선택지가 다시 떠올랐다. 위험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는 길. 지인은 떠나며 말했다.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하시오. 길이 오래 열려 있진 않소. 문이 닫히자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철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평생 일하며 굳은 살만 잔뜩 박힌 손. 이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치렀고 이 손으로 손자를 끌어안고 굶주림 속을 버텼다. 그 손이 이제 손자의 미래 하나도 지켜낼 힘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다. 밤이 깊자 용철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철호는 손등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얇아진 피부 위로 뼈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버린 아이. 겨우 15살인데도 눈 밑에는 고된 세월의 그림자가 져 있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도 나처럼 늙어가기만 할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문득 손자가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마치 예고된 운명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철호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나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소망, 그리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생명. 그가 품어온 결심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인이 흘린 그 한마디 길이 오래 열려 있진 않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위험은 너무도 컸다.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둘 다 끝이다. 하지만 넘지 않으면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끝이 기다릴 수도 있었다. 이 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누군가 쓰러져도 제대로 묻어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그냥 기다리다 죽는 것보다는 철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점점 굳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손자를 불렀다. 아이는 강냉이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할아버지? 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여린 얼굴을 보니 도저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늦출 수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용철아, 우리가 여길 떠나볼까 한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다. 남쪽으로 가자는 말이다. 용철은 처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전체에 퍼졌다. 그동안 그 말은 금지된 상상,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위험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곧 변했다. 마치 희망의 불이 꺼져 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밝은 불씨가 튀어오른 듯 했다. 정말요? 진짜 남쪽으로? 아이는 손을 움켜쥐며 숨을 삼켰다. 철호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것보단 낫겠다 싶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았다. 어린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철호의 등으로 전해졌다. 할아버지, 전전 뭐든 할게요. 위험해도 괜찮아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고 간절했고 두려움보다 희망이 우선이었다. 그 희망이 철호의 가슴 속 깊이 침전된 절망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인은 다시 조용히 철호를 찾아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준비됐소? 이번 주말 밤에 움직일 거요. 강이 얼어 있어 건너기 좋을 때라오. 하지만 군인들이 그만큼 자주 순찰도 한다오. 위험하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지금이 가능성 있는 순간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철호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철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이를 잘 지키시오. 나도 내 데리고 간다오. 우린 마지막 기회를 잡는 거요.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다. 철호는 최소한의 물건만 포대기에 넣었다. 먹을 건 거의 없었지만 대신 두툼한 옷 몇 벌과 손자가 어릴 때 쓰던 작은 담요를 챙겼다. 그 담요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손자에게 선물한 유일한 물건이었다. 손자가 가장 무서워할 그 순간에 이 담요만큼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출발 하루 전, 철호는 손자를 불러 무릎 앞에 앉혔다. 용철아, 내일 밤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가 나도 할아버지 손만 꼭 잡고 있어야 해. 알겠지?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겁 안 먹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철호는 미소를 짓는 척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나이가 아닌데.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되었다.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바람은 낮보다 잦아들어 있었다. 하늘엔 달도 없었다. 어둠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감싸주는 듯 했다. 준비된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들었다. 지인은 손전등 대신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땅을 톡톡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지금이요. 다들 조용히. 철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으로 향하는 길, 약한 달빛 아래 발자국 소리만 바삭바삭 들렸다. 긴장 때문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멀리서 군인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두 숨을 죽였다. 몇 번이나 멈춰야 했고, 몇 번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누구야, 거기 멈춰. 사람들의 눈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철호는 손자를 힘껏 끌어안고 강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 그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는 아버지였고 이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강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빠르고 다급했다. 철호는 손자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완전히 얼어붙은 강 표면 위로 발을 내딛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갈았다. 얼음은 오래된 유리처럼 미세한 금을 품고 있었지만 아직 단단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강 위로 올라섰지만 뒤편에서는 군인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다. 멈춰라. 움직이지 마. 호통에 가까운 그 외침이 어둠 속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모두의 심장 박동이 동시에 솟구쳤다. 지인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흩어져 움직이라고 신호했다. 한 줄로 몰리면 깨진다. 퍼져서 움직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철호는 손자를 품에 안다시피 하고 좌측으로 몸을 틀었다. 아이의 이마가 철호의 가슴에 닿아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떨리는 속삭임에 철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겁먹지 말아라. 내가 잡고 있다. 절대 놓지 않는다.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얼음 위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발을 디디는 소리처럼 서늘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고 그 빛이 강 표면을 스치자 얼음 위의 사람들은 모두 동시에 몸을 낮췄다.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기 싫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작은 숨소리 하나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멀리 앞에서 누군가 미끄러지며 얼음이 쨍하고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움직이면 안 됐다. 얼음에 퍼지는 균열이 희미하게 강 표면을 가르며 번져갔다. 철호는 즉시 손자의 몸을 감싸며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속삭였다.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아이는 두 눈을 꼭 감고 할아버지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얼음이 금가는 동안 군인들은 뒤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강을 건너는 이들은 모두 양쪽에서 끼인 셈이었다. 앞으로 가자니 얼음이 위험하고 뒤로 가자니 군인들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정지해 있을 때 갑자기 지인이 손을 높이 들었다. 지금이요. 균열이 멈췄어. 오른쪽으로 돌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정확했다. 강을 가로질러 퍼지던 균열이 갑자기 멈춰 있었다. 얼음이 갈라지다가 서서히 굳어버린 듯 했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한 채 지인이 가리킨 오른쪽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군인들은 균열이 난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손전등을 비추며 서로 고함을 질러댔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혼란은 도망가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벌어진 기회였다. 철호는 손자를 품에 안고 기회를 틈타 최대한 조용히 이동했다. 그 순간 뜻밖에도 얼음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볍고 느린 눈발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손전등 빛을 분산시키면서 도망가는 이들의 움직임을 더욱 감춰주었다. 날씨마저 도와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지인은 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는 건가? 눈발이 늘어날수록 시야는 흐려졌고 군인들의 외침은 점점 멀어졌다. 얼음 위의 사람들은 단단한 눈덩이에 발자국이 묻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움직였다. 손자의 작은 숨결이 철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는 더 강하게 아이를 품고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강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지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 쪽 숲이요. 거기 가면 숨을 수 있어. 그 말에 철호의 다리는 다시 힘을 얻었다. 손자도 그 말이 들렸는지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대답은 필요 없었다. 철호는 손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알고 있었다. 얼음 위를 거의 다 지나갈 즈음 뒤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텅! 소리는 얼음과 하늘을 동시에 찢을 듯 울렸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손자도 본능적으로 철호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인들의 총성이 아니라 공중의 경고로 쏜 소리였다. 그들은 얼음 위로 직접 뛰어드는 대신 도망가는 이들을 겁주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회를 주었다. 군인들이 얼음 상태를 두려워해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철호는 이를 직감했다. 지금 가야 한다. 지금 안 가면 기회가 없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다시 앞으로 내디뎠다. 손자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서로의 체온이 얼음보다 뜨겁게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얼음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는 숲속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차갑고 절망적인 강을 뒤로하고 그들은 생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강을 건너 숲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눈발은 거세게 내려 땅을 흰빛으로 뒤덮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철호는 손자를 품에 안고 나무 옆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져 그는 외투를 벗어 손자에게 덮어주었다. 조금만 참자. 이제 다 왔다. 지인은 그들의 숨을 고르며 설명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조선족 동무가 있어.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거요. 그 말에 희미하게 어둠 속 희망이 열리는 듯 했다. 손자는 지친 눈을 간신히 뜨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살 수 있는 거죠? 철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살아야 할 길은 멀고 위험은 여전했다. 그러나 그는 손자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약속을 단단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살 거다. 너는 반드시 살 거다. 그들은 밤새 숲길을 걸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 덕의 발자국은 금세 지워져 군인들이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길 안내를 맡은 조선족 남자는 조용하고 신중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브로커를 통해 남쪽으로 갈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의 말은 위험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몇 날 며칠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내던 중 철호와 손자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손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선족 마을에서 얻은 따뜻한 국은 손자의 몸을 다시 살려냈다. 할아버지, 나 배불러 본 게 언제였더라. 아이의 웃음 섞인 말은 철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 며칠 뒤에 찾아왔다. 브로커가 철호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남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선생님 이름이 강철호 맞습니까? 철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브로커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한국에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이름을 찾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북에서 실종된 탄광 노동자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다. 숨이 멈췄다. 귀가 멍해졌다.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요. 내 아들은 사고로 죽었소. 그때 탄광이 무너져서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사망자로 처리된 사람 중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으로 밀려나왔다가 다시 분산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남쪽에 계신 분이 계속 수소문 중이라고 합니다. 손자가 놀라 철호를 바라봤다.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그 순간 철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가장 큰 상처 아들을 잃은 날, 그 상처가 갑자기 뒤흔들렸다. 그럴 리가 입술이 떨리고 무릎이 풀렸다. 손자가 서둘러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날 밤 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살아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지독한 세월의 고통도, 굶주림도, 모든 절망도 버틸 수 있는 의미가 생길 것 같았다. 하지만 희망은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심장을 찢어놓을 아픔이 올 수도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올랐다. 수많은 위험을 지나고 길고 고된 여정을 거쳐 마침내 한국의 보호시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철호는 생전 처음 따뜻한 방, 고르게 켜진 조명, 그리고 항상 배부른 음식을 경험했다. 손자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 같은 날이 찾아왔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다.
철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남자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아버지, 저 강민수입니다. 아버지, 저 살아 있었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리고 결국 평생 참고 눌렀던 울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쏟아졌다. 민수야, 민수야, 이 애비가 미안하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 40년 동안 목 놓아 부르지 못한 아들. 4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 같은 재회였다. 손자 용철은 울고 있는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가족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가족. 굶주림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가족. 그들이 흘린 눈물은 40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